맞추면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사과시키십시오. 그 말씀하실 대고 시간에 질의하시면 정책기관에서 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1분을 못 쓰시는 위원장님 겁니다. 직권 남용에다가 국회법 위반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니까 국회가 엉망인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사과하세요. 박지원 의원 사과하세요. 어디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하시고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말합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십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당장 고발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싸우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 싸우시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로 직권남용이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자, 나라가 완전 이거 뭡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쁩니까?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은 뭐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이거 대통령이야? 이런 일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뭐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도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라든가 아니, 조치를 지시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네. 검찰, 검찰을 갖다가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 그런다고 또 이제 낼름합니까? 저는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법원행정처 뭐 사법민주화 하는데 이거 인민재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 답변하세요. 예, 그 다음 또 뭐를 한다고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요?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완전히 식물 대법원장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독립은 어디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닙니까?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를 평가하고 법관의 인사를 한다? 이거 변호사 단체에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심판을 본인이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법원은 왜 조용합니까? 판사들은 왜 조용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켜줍니까? 저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증언하겠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법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계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정치인 출신이라고 대통령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고 항소 포기라는 거 9월 30일부터 빌드업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도 가능한 한 우기시지 네, 마시고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검찰 대통령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재판을 제대로 하려고 저희 빨리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재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하나 죄 지으려고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법원 망가뜨리고 그 후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자, 이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하시겠습니까? 법원에서. 저희들은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만 그것이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법행정권이 그 통째로 이제 그 외부의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요. 이 정부가 하는 일 마음대로 합니다. 이 국회에서 하는 일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저는 사법부까지 이제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 때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80인 국민대표 중에 1인이 상권 분립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뭐 앞뒤 상황은 저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즉 저비용 고효율에 또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 야당의 소장파들은 우리라도 계엄을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이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의원이 얕잡아 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다 듣는 거예요. 내란 공무원이죠, 내란 공무원. 누가 문제장님? 자, 나경원 의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한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하십시오. 퇴장 명령합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 조치하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스슴지 않으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격을 훼손하면서 이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막말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퇴장 명령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나가서 뜯으러요. 그렇게 말끝마다 싸움 걸려면 나가세요. 말끝마다 위원장에게 독재 하면서 위원장 지시를 안 따를 거면 나가세요.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세요. 자,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윤석열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건희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건희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한마디 말도 그것도 같이 찾아놔. 이제 내가 질의해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죠. 최소한 선은 밟지 말아야죠. 뭘 배웠습니까? 그냥
나이가 되도록 뭘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신동욱 윤석열한테 엄한 거 아니에요? 신동욱 의원 그동안 윤석열한테 엄했던 거 아니에요? 소영 의원님 이제 사과하세요. 가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자, 자리에 앉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일어서서 회의를 방해하실 거면 나가세요. 자, 곽규택 의원에게 퇴장을 명합니다. 곽규택 의원이 앉아야지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앉으세요. 그렇게 회의를 방해하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진짜 조용히 하세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마이크 안 켜져 불만 보이는 겁니다.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불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런 나라가 있냐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 이런 나라가 있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를 다 바로 세워놓으니까 나라를 다 바로 세워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지금? 수배위원장 아닙니까? 조용히 하시죠.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잠시 회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잠시 띄워주십시오.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석열이 조금 있으면 석방될지도 몰라. 왜? 구속기간이 다 됐으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다른 나라는 이렇게 구속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구속기간 제한하고 있는 선진 사법제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진사법제도에서 다른 나라는 구속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듯이 미국, 독일, 일본 다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게 다 제한이 없습니다. 옴진리교 이 일본 사건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15년간인가 구속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란 외환죄, 내란죄 등의 이 죄인을 6개월 만에 풀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민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법도 내놨고 다른 분들도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예. 결정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 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 구속 제한이 있는 건 벌써 약 195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갖고 와서 내란죄 윤석열이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법사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예규가 있죠, 대검에. 예, 그렇습니다. 대검 예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부 무죄가 난 경우는 더 통상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면 예규 1번. 네. 예, 형종이 바뀌면 항소한다. 징역형인데 벌금형으로 바뀌었어요. 항소 대검 예규 맞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뒤에 검찰국장님. 예, 형종이 바뀌었어요. 2년 징역형이었는데 벌금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항소 기준입니까? 대검 예규에 형종이 바뀐다. 구속이 벌금형으로 바뀐다. 항소 기준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 사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종이 바뀌었으면 항소 기준입니다. 여러분, 대검이 항소를 포기했던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 등이 검찰이 때린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았어요. 징역형이. 그러니 여러분이 항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가면 항소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검찰 또다시 여기서 그 기준을 이번에 혹시나 잘못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네, 좀 유념하겠습니다. 네. 예. 유념이 아니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형종이 바뀌면 항소의 이유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검 예규예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김건희. 아까 말씀하셨어요. 양잿물도 돈이라면 먹는다? 라고 했는데 저 보세요.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리고 디올 옷, 저 재킷. 저 뭡니까 전부 다? 예? 저게 뭡니까 저게? 7,800억은 유동규야 유동규. 유동규하고 김건희 비교해볼까? 자, 여기서 제가 국민께 드립니다. 저 100만 줬을까요? 김건희에겐 저수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베가 인베스트먼트 저수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김건희가 백 들고 있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저 백 들고 있는 손은 김기현 부인이 준 백이랍니다. 야, 당대표 되려고 백을 줘요? 예? 저게 국힘입니다. 저 당이 국힘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술씨는 몇입니까, 여러분? 5시면 술씨랍니다. 윤석열 술씨 5시. 장관들은 윤석열이 업무 보고 부르는데 5시 업무 보고 부르면 갈 때 컨디션 사갖고 간답니다. 윤석열이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 받았는데 국민의힘 그렇게 추앙하던 윤석열, 국민의힘 그렇게 추앙하던 나경원과 윤석열이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 왔다가 술 먹고 실려 나왔답니다. 그렇게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 받고 실려 나왔답니다. 윤석열. 그렇게 국민의힘이 존경하고 추앙에 맞지 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내가 김건희를 나경원이라 했나? 윤석열과 김건희. 여러분 이렇게 추앙. 여기 어떻게 분명히 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렇게 추앙에 맞지 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제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밝히면서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에게 헬레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관련해서 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던 김건희. 그녀는 장관을 모두 다 지휘했는데 그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김건희가 목걸이만 받았겠어요? 백만 받았겠어요? 돈은 다 어디 갔는지 그 저수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네.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이 무죄가 났는데요. 네. 이게 2년 7개월 말입니다. 김영철 검사, 고형곤 검사, 송경호, 한동훈, 친윤 검사들이 한 불법 별건 수사이고 위법 수집 증거 네네. 때문에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2023년 4월에 기소했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무죄가 나도 이것은 회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노웅래 의원의 그 지역구가 나중에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됐습니다. 친윤 검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오늘 이화영 재판 얘기를 같이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별개의 사건만 들여다보면 사건에 따라서 이것이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화영 수사한 사람들이 이 친윤 검사들이에요. 똑같은 맥락이고 아까 이화영 재판이 대통령 공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명예훼손이고요. 오늘 그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사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위증 사건의 국민 참여 재판 관련해서 증인을 5일 만에 국참을 하려고 보니까 5일 동안 64명의 증인을 검찰이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퇴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국참 재판을 깽판을 친 거예요. 검사들이 그냥 집단 퇴정하면서 이것은 지난번 18명 검사장 집단 행동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냥 모두 다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수사권, 검찰권 수호 여기에 목매는 검사들이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겁박하고 항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마치 조폭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웅래 전 의원님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나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최근에 그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관련해서 그 서울구치소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당시에 출정과에서 변호인 신분증도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됐다는 건지 그거 다시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변호인들 신분증, 인적사항 확인이 됐는데 그 서울구치소 안에 친윤 그 교도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치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다. 과거에 윤석열 전 그 대통령 관련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특혜 제공한 것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 변호사들 그 변호사법 위반을 했습니다. 이 자유서울의 이 구성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법무부에서 지난 5월에 이 구성원이 그 인원수 맞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 한 명 더 보충했다가 지금은 다시 2명이라고 해요. 3명 중에. 그러면 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변호사들, 사법부를 조롱하고 극우 세력 내에서 지금 활개를 치는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무법인에 대해서 취소하십시오, 장관님.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정 구성원 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무법이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실태 파악을 했고요. 지금 어쨌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 뭐 중앙지검에도 중앙지검장님 또 징계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여러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인가 취소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변협에서도 징계를 한다고 하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변호사들이 다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조치를 장관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 감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인적사항 저렇게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감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법정 모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 나가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 재판장에 대한 그런 막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감치 재판에서 매뉴얼을 봤더니 법원 매뉴얼에 인적사항 말하지 않으면 사진 촬영이나 지문 채취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은 간단합니다. 집행 대상이 특정되었으면은 그러면 추가적인 신원 확인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사항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재판부가 그 법정 소란 행위를 벌이는 당사자를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 재판을 했고 바로 그 법원 내에 있는 구치감에 있는 교도관에게 바로 집행하도록 지시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장소적인, 상황적인 통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왜 이것이 이제 집행이 안 됐는지를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교도관들 사이에서 소속 문제로 조금 어느 소속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혼동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해는 됐습니다만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는 재판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재판은 결국 집행을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바로 법무부에서 그걸 앞으로는 이제 집행 대상이 특정되면은 집행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으로 제가 이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법관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서 책임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법관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예. 법원의 인사에 외부가 관여하게 되는 겁니까? 평가의 방법 또 네. 평가의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이제 비율로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 이제 우리 김현수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그때 이제 행정처 이제 개편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또 전체 이제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그런 회의체를 구상하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입법화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입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모든 법관들이 이제 자기들 인사에 대해서 인사의 가장 기본은 또 어떻게 자기들이 매년 평가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3,300명 정도 되는 법관들이 저희들 1년에만 하더라도 본안 판결만 해도 80만 건이 나오고 또 결정 등을 합치면 한 680만 건 정도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됐습니다. 네, 예. 아까 그 발의된 법안은 다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법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흐름이 있어요. 자, 아까도 법 집행이 정의롭게 안 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아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치국가의 근본은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치국가 맞고 더 법치국가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치국가를 주장하시고 또 그 법치 집행을 엄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법조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란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내란 수계에 대해서 판판이 영장 기각되고 있죠. 지기현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 그 연극놀이 하듯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그런 진행자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내란 수계의 변호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기만 합니다. 재판이 핵심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어도 아무런 쟁점 정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재판부하고 확연하게 재판 공개를 하니까 국민들이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 아래에서 자, 변호사들이 난동을 부려요. 법관을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또 올려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처음으로 고발 조치하셨다 하는데 그게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이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이미 국민 눈으로 볼 때도 법치가 안 지켜진다라는 이미 그 하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임계점이 넘어버린 겁니다. 이미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 형편없는 판결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법원에서. 그것이 제2의 내란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상설 특검까지 수사가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고개를 숙이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법관을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장을 하고 난동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최고 학부를 나오시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신분증을 취득하고 이런 분일수록 더 법 질서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 법치국가의 국회의원 맞습니까? 내란을 엄호하는 이 상황이 언론과 국민의힘 당과 기득권을 가진 판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내란범이 저지른 사법정의 파괴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저렇게 또박또박 끼어드는 것을. 자, 그러면 자, 국민의힘 당 특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나경원도 있고요.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 항소하시겠습니까? 항소 포기하시겠습니까? 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고심입니까? 이게 언론 제목이 뭐가 꿀리는 게 있습니까? 저렇게 놔두니까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 내란 특검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미 나경원 의원은 퇴장 명령을 받은 겁니다. 퇴장 명령에 불응하면은 더 나아가서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란,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찾아줘. 퇴거 불응에 대한 조항 찾아줘. 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자, 박성재 전 장관이 박성재 장관에 대해 김건희 씨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두 분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본 대화 내용을 특검이 수사로 밝혀냈습니다. 또 박성재 장관한테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보고서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지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라는 물갈이 인사 배경에도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김건희 씨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보고서는 아마도 24년 11월인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직후부터 구체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인사 개입,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부 보고 문건도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내부를 샅샅이 감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찰을 해서 그 당시 어떻게 박성재와 김건희가 유착이 돼 있었는지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감찰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어쨌든 그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특검이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윤 검사들이 법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증거 인멸되기 전에 조속히 증거를 잘 확보하셔서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뭐 그 헌법 존중 TF가 가동 중에 있고요. 네. 일단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엄정하게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네, 마이크 넣어주세요. 서현교 의원님께. 고마워요, 넣어줘서. 그 법원행정처장님, 예. 윤석열 사건을 지기현 판사에게 꽂아주셨죠? 윤석열 사건을 지기현 판사에게 꽂아주셨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김용현 사건 이제 자, 배당되고 김용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사건을 관련이라며 꽂아줬어요. 노상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상원 사건에 대해서 요거 관련한 그 김용현 배당한 배경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상원은 왜 중개하지 않는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충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여러분이 지정하고 갖다가 꽂았는지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니 벌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사건도 여러분이 갖다 꽂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공하십시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하십시오. 전 대표장님, 예. 뭐 여러 가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예. 현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저는 사실은 인사 평가를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사 평가 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물론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건 인사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근데 인사를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낸 것 같아요. 지금 법관이 3,500명 됩니까? 3,30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1년에 본안 사건 판결만 해도 80만 건, 그러니까 합치면 680만 건인데 이거를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일테면 전혀 그 법원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인사 평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 위헌 여부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자꾸
인사평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사평가를 하시는지 그 좀 관련된 내부 절차 자료 예. 좀 주실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1항부터 94항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조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용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 돈을 이제 상환하는 거죠. 네. 아니 그 금융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신용이란 경제생활하면서 돈을 빌린 후 블라블라 이렇게 써놓고 결국 금융거래에는 신용이 중요한데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빌려주는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에. 네. 그런데 결국 신용도에 따라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후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시중은행에게 하달된 거 맞지요? 하달된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뭐 하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중은행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여간에 시중은행에 이런 것을 안내한 것은 맞지요? 안내한 적 없습니다. 안내한 적은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신용점수 높은 대출자가 낮은 대출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 발생한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니 뭐 일부 그건 그때 그런 일들이 아니, 발생하는 자, 건데. 신용이라는 게 돈의 크기하고 이자를 결정하는데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쌓여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중은행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했어요. 신한, 농협, SC제일, IMB뱅크, IBK 등에서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고신용 신용 점수 601에서 650점 대출자 금리가 600점 이하보다 더 높은 거 아십니까? 그게 이제 금리라는 게 신용도 아니, 여러 가지가 아십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런 게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신용은 신용이고 또 소득은 소득이죠. 아니죠. 그렇게 기본을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고신용자는 대부분 월급 또박또박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신용자입니다. 고신용자한테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거, 이거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나온 금융 이야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이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으로 인해서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게 일종의 모ral 해저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중에 대출금리가 얼마나 역전이 되었는지 실태를 꼭 파악해 주시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리로 사실상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하지 말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여건 위원장님, 네. 이 전자금융거래법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올라왔고 필요하다고 금융위도 동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핀테크 산업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네. 이제 핀테크 산업협회가 이제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영세한 데도 있고 그 이제 업권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좀 있어서요. 그 영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도입할 때도 100%를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60%, 80%, 100% 해갖고 그런 사정까지 다 해서 안정성은 보장하되 업계가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업계의 이런 우려, 걱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대안으로 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특히 서민 또 기업인들의 이 금융 부담 이게 굉장히 심각을 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이런 그 지방 경제가 특히 굉장히 또 어려워요. 예, 이게 예를 들면은 EPF 대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결돼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이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악순환, 이게 뭔가 좀 경제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국제사회도 힘들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뭐 이렇게 재정 지출을 역대 최고로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은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계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어쩌면은 국가의 어떤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정말 꺼져가는 지방의 뒷골목 경제라든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쩌면은 과감하게 이런 어떤 애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좀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장님 그 또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과 그런 뭐 대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네네.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그 경제 혈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뚫려줘야 실물로도 잘 가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쪽도 가고 서민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융의 대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적 전환, 두 번째는 포용적 전환, 세 번째는 신뢰금융. 이 세 가지 토대 하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원하는 데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그 수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적 정책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혁진 위원님. 네. 방금 전에 포용금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네. 사실 한두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 부실화됐을 때 정부에서 얼마 정도 쏟아부었습니까? 구제한다고? 꽤 많이 공적 자금 투입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0조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네. 계속 이슈가 됐지만은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을 쉽게 잘 갚지 않았죠. 나중에 와서 들들 볶아서야 올해 한 7월쯤 와가지고 현재까지도 아마 70여 %밖에 상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50조 가까운 돈이 남아있는 거로 50조 돈이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그런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자기들이 부실 경영해가지고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들은 어찌 보면 국가가 책임졌다는 얘기는 서민들이 다 책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이제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금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걷었으면 빨리 갚아서 그 돈이 금융권의 소득이 돼가지고 서민들 금융 금리라도 조금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 되는 것이 뭐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예전에도 금융위의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만약에 부실화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금융권을 안심시키고 돈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어차피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돈인데도 소위 신용도라는 이유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금리로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줘요. 근데 지금 시대 문제가 뭡니까? 포용금융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소득 격차가 너무나게 크게 벌어져서 모든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금융이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임금 소득보다 자산 소득으로 이어지는 격차가 너무나 커졌고 금융권을 앉아서 돈 놓고 쉽게 돈 벌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기업들이나 대형 금융사가 부실화됐을 때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살려줬으면 지금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서민들의 소득들을 좀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업이 금융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생을 얘기하고 서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신용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무슨 포용금융의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금융으로까지 고통당하지 않게 뭐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의 그 소유 여부에만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신용도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용금융이 우리 사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신동욱 위원님. 위원장님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우리 금리라든지 통화량 문제 지금 과도하게 풀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2.5%. 네. 미국이 얼마죠? 지금 저기 상당히 한 4%로 알고 4% 정도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가 장시간 구조적으로 이렇게 역전돼 있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때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이렇게 저금리로 유지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요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뭐 주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계부채 굉장히 많죠 지금. 네.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이 금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고 하는 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총량도 줄이고 수요 공급도 조절하는 환율하고도 지금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도 한미 금리 차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자체로는 결국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 경상수지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 투자로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에서 수급에서 이제 환율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구조적으로 지금은 이제 해외로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는 국민연금도 많이 나가고 우리 서학개미도 많이 나가고 해외 직접 투자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가면서 지금 이제 그런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빚내 가지고 금리가 낮으니까 빚내 가지고 달러 바꿔 가지고 해외 투자하고 수학개미들 그 주식 투자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고착화됐지 우리나라 주식으로 그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서민 투자자들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돌아오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뭔가 우리가 우리 금융당국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뭐 금리 문제나 이런 거 고민할 시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몇 년 동안은 지금 통화량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지금 미국보다 훨씬 많이 늘었죠. 미국 퍼센트로 보면 미국이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예, 훨씬 많이 늘었죠. 그럼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환율 고환율 그냥 그대로 두고 금리 역전된 거 이거 계속 두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요. 보통 그 GDP 경상 성장률보다 좀 전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조 경상 GDP라고 그러면 보통 한 100조 정도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한 50조 안으로 이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수준은 괜찮다고 보시죠? 이게 너무 높죠. 그래서 예. 그 경상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면 결국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확장 재정하면서 통화량 자꾸 늘리면 이게 환율에도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어느 순간 금리 충격이 오면 그 빚진 사람들 다
굉장히 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되는 그런 상황이 뭐 내년에 올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뭐 외환위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뭐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용적 금융정책 좋습니다. 슬로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경제가 그렇게 정치 구호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해박하시니까 뭐 그런 구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진짜 어느 한순간 박살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잘 좀 보살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저희 설명드리면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실물이 잘 올라가야 말씀하신 대로 흐름도 바꾸는 거니까 생산적 금융. 그다음에 경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포용적 금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는 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 금융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대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검토 보고를 한 바가 있으므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담배사업법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네네. 그 사실상 안 고쳐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고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니코틴에 대한 정의 부분도 말씀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소급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이 비용 부담 이런 말씀하셨는데 소급입법 부분은 농약 관련된 법이라든지 유사한 법안들이 있더라고요. 농약관리법 등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소급표 부분? 예, 뭐 그 법률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이 부분은 왜 소급 입법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현재는 합성 니코틴이 담배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제품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니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네. 니코틴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담배하고 똑같은 효과, 특히 이제 마약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지금 사실 유사 니코틴으로 네. 갈아타 갖고 네. 사실상 이것이 마약 유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을 좀 조건으로 저는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을 우회로 위반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양의 수입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제조일자가 아니라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더니 그럼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부담이 증가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법에 구멍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유사 니코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추후로 조금 법안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4일 날
사자 회의 하셨잖아요. 그 사자 회의 환율과 관련해서 네. 누가 하자 그러셨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지금 어떤 이 연금 구조상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고 저희도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네. 지금 사자회의 결과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해외 투자 비중이라든지 환해지 기준 조정 유도 같은 거를 하겠다. 결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아침에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좀 법사위에 오실 거 알고선 기자회견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좀 믿기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청년들의 미래의 이 부담을 청년들에게 지금 외환시장 방어의 부담까지 주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지난번에 6월에 이미 경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의 활용을 했을 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우리가 지정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보니까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이용하겠다는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네, 그 의원님 저희들이 그 이 환율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은 국민연금이 계속 이렇게 쌓아갑니다. 지금 한 1,400조 되는데 이게 한 3,600조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산 운용을 국내만 못하고 글로벌리 포트폴리오 운영하다 보면 이게 외환 소요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절하 요인이 있고 또 어느 시점 가면은 이 외환 해외 투자를 팔아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때 되면 또 절상이 굉장히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이 좀 지혜롭게 좀 대응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연금의 수익성 저희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띠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안정적인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우리 환율이 이렇게 막 등락을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니코틴이라는 건요, 니코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사업법은 담배 개념으로 니코틴이 돼야 되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약사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벌써 이 유사 니코틴을 규제하는 걸로 지금 법안이 제출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조 시점이냐 판매 시점이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첫째는 이 담배사업법 시행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과도하게 늘어난 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별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법 시행된 이후에 만든 이 담배하고 그전에 담배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그전에 담배는 유해성 평가를 거쳐야지만 이 담배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도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 주신 것처럼 이 유사 니코틴은 저희들이 정부가 어떤 툴을 쓰든 이게 마약하고 관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 단지 담배에 관해서는 의원님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신다면은 빨리 이게 이제 기존 담배도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함되는 것이 결국 판매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입니다. 예, 유사 니코틴은 다른 법 하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환율과 지금 국민연금이 같이 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잘못하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경고하고요. 이것이 뭐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국 미국이 우리한테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도 굉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15년만 해서 되는가 하는 유감을 표하면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 허가 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 맡아야 돼요? 제 입으로 제가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배숙 의원님 발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님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깁니다. 어떤 권력도 경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우려 섞인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구인철 부총리께서 국민연금 관계, 환율 관계 했는데 시장에서 환율이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경제를 잘